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시험 범위 이제 끝부분까지 한번 쭉 이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거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 관련된 내용 우리가 교과서 몇 쪽이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가 88쪽입니다. 88쪽 부분부터 이제 여러분 시험 범위까지 쭉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게리맨더링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자, 게리맨더링은 뭐다? 선거구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획정이란 말은 뭔가 구역을 딱 정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확정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확정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유리한 지역으로 괴상망측하게 뭔가 굉장히 좀 사악한 괴물같이 해놨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자기 마음대로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기 위해서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공영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자, 선거 비용의 일부분을 국가가 보조해주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왜?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이런 제도가 없다면 돈이 많은 사람만 아무래도 선거에 나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선거 공영제도 얘기 드렸고, 이거와 관련된 우리나라 선거기관 어디였다?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회 선관위였습니다. 그리고 대표 선출 방식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선출 방식 첫 번째 다수 대표제가 있었죠. 다수 대표제는 어떤 거였나요? 그렇죠. 다수를 득표를 받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선생님 소수대표제란 게 있나요? 라고 했는데 지금 교과서에는 그런 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단순다수제는요,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경우였습니다. 자,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으면 당선되는 경우였는데, 자,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으면 당선이니까 아무래도 선거를 관리하기 쉽겠죠? 1등, 2등, 3등 이렇게 순서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당선자를 결정하기도 쉽고 편리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선생님이 저번에 반장 선거 예를 들어서 얘기했을 겁니다. 자, 후보자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적은 수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당선자가 우리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하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당선자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맞죠? 당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거죠.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표인 사표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다수제, 우리가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 하에서는 아무래도 사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절대 다수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결선 투표제 1, 2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선생님이 요거는 뒤에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1, 2위를 대상으로 하고 프랑스에서 진행을 하는데 선생님이 좀 더 찾아보니까 대체로 프랑스의 방식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프랑스에서 결선 투표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 자, 프랑스의 사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위가 예를 들어서 40%, 2위가 30%, 뭐 이제 3위 20%, 4위 10% 쭈쭈쭈쭈 이렇게 돼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도 과반을 못 넘었기 때문에 1위와 2위만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투표를 진행을 하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뭐라고 얘기했었냐? 이게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보통의 경우엔 두 번에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두 번 이상의 투표를 한다 해서 두 번도 여기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 거의 우리가 50, 50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은 한 명은 51%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상대 다수제보다는
대표성의 증가가 될 수 있고요. 상대 다수제에 비해서는 사표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 그만큼 당선자 결정에 기여한 표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선거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만 치르면 되는 거였는데 2번 치러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용도 증가를 하게 되고요. 당선자를 결정하기가 꽤 좀 복잡하다라는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선호투표제는 선생님이 요거는 절대다수제의 예시로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과반수라는 부분 있죠. 자, 절대다수제는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모든 나라에서 과반수, 우리가 보통 50 플러스 1표라고 얘기하는 거를 준수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힘들기 때문에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기준을 낮추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 자, 프랑스 같은 경우 2명을 1, 2등까지만 하자. 어떤 나라는 3등까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생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비례대표제였었죠. 비례대표제는 뭐에 비례를 하냐?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53석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그리고 47석은 비례대표였습니다. 이 비례대표는 뭐에 따라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구 후보자 한 표를 뽑고 정당도 한 표를 뽑습니다. 자, 여기 밑에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선호하는 정당을 선택합니다. 언제부터? 17대 총선부터 1인 2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선자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8%를 득표를 했다. 자, 무진당에서 8%를 득표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3.76인데 한 4석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2, 3, 4. 자, 아무래도 한 20번까지 이제 명부를 써놓습니다. 1위는 누구, 2위는 누구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4명이라 하면은 1번부터 4번까지가 당선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 정당의 이름을 딱 써놓은 후보의 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장점은 뭐냐? 우리가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보다는 군소정당이 의석을 획득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군소정당의 진출이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이 반영이 많이 되고요. 사표가 적게 발생한다. 왜?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한 만큼 의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정당의 투표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후보자를 바로 선택할 수는 없고요.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후보자가 있긴 한데 뭐 후순위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무래도 소정당들, 근소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랑 이제 몇몇 국가는요. 자, 요거는 또 비례대표는 요 교과서에 있는 부분인데요. 비례대표제에서는 우리가 전국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선거구로 한다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 전국이 한 개의 선거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90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거제도 특징 다시 볼게요. 자,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대통령 선거는 1인 1표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총선거는 방금 전에 지역구는 후보 1표, 비례대표는 정당 1표였습니다. 언제부터요? 네, 2004년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은 조금 힘이 될 수 있는데 또 조만간에 한번 간식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선생님이 혹시나 몰라서 찾아봤는데 2004년부터 1인 2표제로 정확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노동당과 같은 군소정당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방선거에서는요,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지역구 비례대표 이렇게 1, 2, 3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기초의회 지역구 기초의회 비례대표 그리고 광역교육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기초의회 지역구라고 했는데 얘 혼자 중대선거구입니다. 네. 자, 중대선거구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중대선거구 단순다수제인데 나머지는 자, 우리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4번 7번은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그래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였습니다. 근데 기초의회 지역구는 어떻게 된다? 자, 중대선거구 단순다수제여서 2명 이상을 뽑는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요거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선생님 얘기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모의고사 풀다 보면 이 부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례대표로 3번과 6번은 진행되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선거 파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나갈 부분은요,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정당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는 지금 우리나라의 한석 이상의 의석, 국회의원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원내 정당이고요. 네, 지금의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1야당이 국민의힘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정당이 있는데 우리 정당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중요한 주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많은 거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제도입니다. 자, 정당제도는 크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일당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권위주의 국가에서는요, 대체로 한 개 정당이 다스리는 일당제가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북한의 노동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정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했고, 이 정당은요, 통치자들이 지배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 노동당이 국가의 정책 방향을 모두 결정하고 개개인들의 인민들의 삶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래서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요, 2개 이상의 정당이 경쟁하는 복수정당제입니다. 네. 그래서 정당 간의 경쟁을 통해서 권력을 잡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야당도 없습니다. 이 복수정당제는요, 크게 원내 의석, 의회 내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몇 개인가 이걸 기준으로 양당제와 다당제는 아닌데 이 기준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선생님이 이걸 빼먹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회 내 의석을 가진 정당 수에 따라서 양당제와 다당제로 나뉘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개념 6, 이제 첫 번째 양당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수정당제 첫 번째입니다. 양당제 같은 경우에는요, 2개의 주요 정당이 권력을 잡으려 경쟁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여러 개의 정당이 있겠지만 그 중에 2개의 정당이 차지한 의석이 대부분인 경우고요. 우리나라가 현재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양당제뿐만 아니라 다당제도 일어났었지만 현재는 양당제로 돌아왔습니다. 자, 의원내각제 하에서 양당제는요, 자, 과반수 이상의 정당은 단독 내각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내각도 차지하고 의회 내 다수당도 차지하겠죠. 그러면서 다수당의 이야기만 크게 반영이 되고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수당의 횡포가 발생하는데 이 대표적인 예시가 일본의 이야기를 들 수 있겠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원 내각제에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하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원 내각제 말고 대통령제는 어떤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대 야소.
자, 여당의 의석이 많을 때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하는 게 쉬워지지만 소수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야당의 의석이 많고 여당의 의석이 적을 때는요, 행정부랑 의회가 싸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당이 존재감이 작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기가 힘들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다당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당제는요, 3개 이상의 정당이 권력을 위해서 경쟁하는 정도였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정당들이 나온다 하면은 다양한 이념과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국민들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요. 그래서 소수 의견의 반영도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이런 경우가 있었냐? 2016년 총선에 국민의당이 나오면서 이 정당이 38석에서 40석 가까이를 얻었었습니다. 38석을 얻었지만 추후에 이제 의원들이 이동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좀 유의미한 원내 교섭단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당제였던 시절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몇 년 가지 못했지만요. 자, 의원내각제. 그래서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요, 다당제다 보니까 과반수 이상의 정당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단독내각부나 연립내각이 구성될 확률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군소정당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사실 군소정당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립내각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뭐 잘 운영되면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조별과제를 하다가도 우리가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연립정부에 같이 열심히 해라고 했던 정당들이 협조하지 않을 때 전국이 불안정해지고 좀 어수선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별과제의 문제가 누가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에 국정에 실패했다 해도 그 책임을 누가 지는지 여러 정당이 함께한 경우에는 좀 그걸 묻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제인 경우에는요, 사실 우리 다당제일 때는 여러 정당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20대 총선에서도요, 새누리당이 122, 더불어민주당이 123, 국민의당이 38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의 정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 있을 때 새누리당이 여당이었고 나머지 당이 야당이었으므로 여소야대였고요. 자,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도 한동안 여당이 작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소야대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요, 그 다음 부분은 우리가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요건 어딨냐? 교과서 96쪽에 왼쪽 날개 부분에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랄게요. 자, 선거제도랑 사실 정당제도는 우리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어떤 식으로 규칙이 짜이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요. 그러면 그 결과로 의석이 결정되면서 당의 규모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도 적혀 있지만 우리가 선거제도에 따라서 정당제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당제는 언제 나오냐? 주로 거대 정당한테 유리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채택할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다당제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 여기 좀 잘못 적어놨는데, 자, 단순다수제뿐만 아니라 다수대표제라고 여기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중대선거구에서, 자,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양당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큰 정당 두 개가 나오는 건데, 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몇 등을 뽑으니까 1등을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는 정당이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서 경상도는 어느 당, 전라도는 어느 당이 아무래도 세력을 잡고 있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쪽 연구와 관련된 정당이 당선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죄다 그 정당에서 뽑힌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양당제 언제 나오냐?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다당제는, 자, 중대선거구는 몇 등 이상 뽑을 수 있습니까? 2명 이상 뽑힐 수 있죠. 네. 그리고 절대다수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은 단순다수제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2명 이상 뽑다 보면은 거대 정당뿐만 아니라 내 가치를 잘 표현해주는 정당을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소정당의 비율이 당선 비율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인데 후보자가 A당, B당이 거대 정당이야. 근데 C당도 나왔어. D당도 나왔어. 그럼 이 C나 D 중에서도 당선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상의 득표를 정당이 하면 또 의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군소정당이 유리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양당제는 거대 정당한테 유리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채택할 때 많이 나타나고요. 다당제는 중대선거구의 다수대표제 혹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을 때 나타납니다. 왜? 군소정당한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린 여기 정치과정에 꽂힌 선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2단원 이 부분 19문제 풀어서 올려드렸고요. 다음번에는 3단원 문제, 물론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공부하실 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까지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선생님이 정치화법을 처음 해보는데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덕분에 즐겁게 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마무리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번 포기하면 여러 가지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본 선배로서 얘기 드리는 거지만 하나를 포기하면 다음 걸 포기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멋지고 쿨하게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7월 6일 마지막 날 2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